이 아줌마 사진이 왜 여기 있어요? 이 아줌마 저희 옆집 사는데요. 태주의 손에서 국화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지는 순간 그의 두 눈동자가 굳어지고 심장은 멈추는 듯했죠. 사진 속 그녀는 7년 전 사망한 태주의 아내였어요. 7년 만에 처음 찾은 납골당에서 우연히 만난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진짜로 아내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환청일까요? 환각일까요?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7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린다는 것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7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임신 8개월인 아내를 집에 두고 분노에 찬 채로 차를 몰고 나갔던 그날 밤을요. 아버지와의 끔찍한 싸움 이후였죠.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주는 핸들을 꽉 움켜쥔 채 어두운 도로를 질주했어요. 그 사이 아내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그를 쫓아왔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배를 감싸 안은 채로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뱃속의 아이도 함께요. 태주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주는 주저앉았어요. 그날 이후 태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벌가의 외동아들이었던 강태주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회사 이사직도 수백억 원의 신탁 재산도 강남의 펜트하우스도 전부 내려놓았어요.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만 남기고 집을 나왔죠. 전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그 후로 7년간 태주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월세방 하나, 배달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이어가는 생활, 그리고 납골당에조차 가지 못하는 죄책감뿐이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 차 안에서 울던 자신의 모습, 병원 복도를 뛰어가던 그 순간들이 끊임없이 반복됐죠. 어느 날 아침 태주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적어도 한 번은 가봐야지. 7년 만에 처음으로 납골당에 가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의점에서 국화꽃을 샀을 때도, 지하철을 탔을 때도, 납골당 건물 앞에 섰을 때도 계속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태주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3층 복도 끝 305호. 아내가 잠들어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누군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였어요. 해진 패딩 점퍼에 남자아이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305호 앞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태주는 멈춰섰습니다. 소녀는 태주를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도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엄마 보러 왔어요. 할머니 몰래요. 할머니는 여기 오면 슬퍼하시니까 저 혼자 오거든요. 그 말에 태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엄마를 찾아오다니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305호 앞에 섰습니다. 유리 액자 안에 아내의 미소 띤 얼굴이 보였어요. 7년 만에 보는 그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을 올려놓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소녀가 유리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 아줌마 사진이 왜 여기 있어요? 태주는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순진한 얼굴로 계속 말했어요. 이 아줌마 저희 옆집 사는데요. 할머니랑 친한 아줌마예요. 그 순간 태주의 손에서 국화꽃다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얀 꽃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태주의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태주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아저씨, 괜찮아요? 태주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이분이 너희 옆집에 산다고?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집 바로 옆이요. 할머니가 맨날 이 아줌마 얘기하시거든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태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내는 7년 전에 죽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걸까요? 옆집에 산다고? 할머니가 안다고? 태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얘야, 그 아줌마 이름이 뭐니?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윤서아요. 할머니가 늘 서아씨 그러셨어요. 윤서아. 맞습니다.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태주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얘야, 너 지금 어디 살아?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마포구요. 공덕동 언덕 위 다세대 주택이요. 공덕동. 태주는 그 지명을 들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아내와 신혼집으로 살았던 곳이 바로 공덕동이었거든요.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둘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죠. 하지만 옆집에 이런 할머니와 손녀가 살았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태주는 당시 너무 바빴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거든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할머니가 제가 없는 거 아시면 걱정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조그만 손을 흔들며 복도를 걸어갔어요. 태주는 그 작은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소녀가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문이 닫혔어요. 태주는 바닥에 흩어진 국화꽃을 주워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게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아내가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저 아이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태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진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태주는 납골당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스마트폰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기사님께 주소를 말했죠. 공덕동으로 가주세요. 언덕 위 다세대 주택 쪽으로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태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소녀의 말뿐이었죠. 이 아줌마 저희 옆집 사는데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가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유령처럼 그곳에 나타난 걸까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익숙한 거리에 들어섰습니다. 공덕동 언덕길이었어요. 7년 만에 보는 이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 모퉁이 편의점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딸기 우유를 사오곤 했었죠.
저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며 손을 잡았던 기억도 났어요. 태주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태주는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찬바람이 불어왔죠. 태주는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7년 전 자신이 살던 빌라가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이 그대로였어요. 태주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리고 한 걸음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5층이라고 소녀가 말했던가요? 아니, 이 건물은 3층까지밖에 없는데요. 태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옆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죠. 태주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비가 조금씩 거세졌습니다. 옷이 젖기 시작했지만 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엔 불이 나가 있었고 어둑어둑했죠. 몇 개 안 되는 문패들이 보였어요. 502호, 502호. 태주는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 앞에 섰어요. 503호. 문패는 없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어요.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혹시 윤서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태주는 주저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지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착각이거나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낡은 스웨터를 입고 계셨죠. 할머니가 태주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주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오늘 낙골당에 다녀온 아이가 여기 사나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지은이요? 그 애가 또 혼자 갔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거기서 만났어요. 그 아이가 이 집 주소를 알려줘서. 할머니는 잠시 태주를 살폈어요.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나요? 태주는 재빨리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 아이가 저한테 특이한 말을 해서요. 윤서아라는 분을 아신다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람과 슬픔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서아 씨를 어떻게 아세요? 태주의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저는 서아의 남편이었습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태주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죠.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마 지은이의 것이겠죠. 할머니가 태주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낡은 방석을 내밀며 말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태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태주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죠.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가 돌아가신 지 7년 됐죠?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 씨가 여기 왔었어요. 태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서아 씨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죠.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숨도 가빠 보였고요.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이걸 지은이 교육비로 써주세요라고요.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무슨 소리예요, 서아 씨? 어디 가시게요? 그랬더니 서아 씨가 슬프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을 찾아가야 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태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싸우고 나와 차를 몰던 자신, 휴대폰을 꺼버렸던 자신,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자신이요. 할머니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서아 씨는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죠. 교통사고 소식이었어요. 임신부가 사망했다고요. 그때 알았어요. 서아 씨가 돌아가신 거구나.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할머니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를 꺼냈죠. 이게 그날 서아 씨가 준 거예요. 전 아직까지 열어보지 않았어요. 지은이 교육비로 쓰라고 했지만 저는 차마 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서아 씨의 마지막이잖아요. 할머니가 봉투를 태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내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께 지은이를 부탁드려요. 꼭 대학까지 보내주세요. 마이너스 서아. 태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태주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봤죠. 5억 원.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모았을까요?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소녀가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태주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납골당에서 본 아저씨. 지은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태주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은이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태주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준비를 해뒀을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와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아내는 이들을 이렇게까지 도우려 했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태주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태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근처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통장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5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내는 대체 어떻게 이 돈을 모았을까요? 태주는 7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신은 매달 아내에게 생활비로 300만 원 정도를 줬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임신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5억이라니요. 태주는 통장을 펼쳐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첫 입금은 8년 전이었어요. 결혼하기 1년 전이었죠.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5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50만 원. 매달 꾸준히 입금이 되어 있었어요. 태주는 손가락으로 내역을 하나씩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8년간 매달 50만 원씩이면 대략 5천만 원 정도일 텐데요.
그런데 잔액은 5억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태주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중간중간 큰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1억 원, 1억 5천만 원, 2억 원. 입금자는 전부 익명으로 되어 있었죠. 태주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내에게 이런 거액을 보냈을까요? 혹시 아내가 태주 몰래 다른 일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태주는 카페를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요. 아내가 왜 이런 준비를 했는지, 할머니와 지은이는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익명의 거액 입금은 어디서 온 건지요. 태주는 다시 공덕동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 더 많은 것을 물어봐야 했어요. 아침 7시쯤 태주는 다시 5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노크를 했어요. 문이 열렸고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또 오셨어요? 태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는지 방 안이 조용했어요. 태주와 할머니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주가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 통장 말인데요. 제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모았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죠. 잘 모르겠어요. 서아 씨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다만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태주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다만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아 씨가 가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남편한테 받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고 있어요 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언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 남편 몰래요. 태주는 멍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준 생활비를 쓰지 않았다고요? 그럼 뭘 먹고 살았을까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서아 씨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번역 일도 하고 과외도 했죠. 임신 중인데도요. 제가 말렸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서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양심이 편해요라고요. 태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아 씨는 절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당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자주 쉬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서아 씨가 대신 일을 해줬어요. 돈도 절 주고요. 할머니, 이건 제가 번 거예요. 받으세요라고 하면서요.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왜 남편에게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할머니, 태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내가 할머니께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나요? 저에 대해서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어요. 어느 날 서아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만약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걸 알면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비밀로 하는 거예요. 태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전 재산? 아내는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태주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걸 알았던 건가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태주는 아내를 만났을 때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겼었거든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말했고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어요. 아내가 알 리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잠이 덜 깬 얼굴로 중얼거리던 지은이가 태주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아저씨, 또 왔어요? 태주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할머니랑 얘기 좀 하려고. 지은이가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아저씨도 우리 엄마처럼 납골당에 계신 분 있어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내 아내야. 지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내요? 그게 뭐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결혼한 사람이 서로를 부르는 말이야. 지은이가 아 하고는 태주를 다시 봤어요. 그럼 아저씨 아내가 납골당에 있어요? 우리 엄마처럼요? 태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7년 전에 돌아가셨어. 지은이가 태주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슬프겠네요. 저도 엄마 없어서 슬픈데. 그 순간 태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다니요. 태주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둘 다 슬프지. 하지만 우리 엄마들은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은이가 밝게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 엄마도 분명 저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착하게 살아야 해요. 태주는 지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밝은 아이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데도 이렇게 밝을 수 있다니요. 아마 아내인 서아가 지은이 엄마를 도왔던 것도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였을 거예요.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아내의 뜻을 이어받아야겠다고요. 이 할머니와 지은이를 도와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할 게 뻔했어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은이 공부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갑자기 왜요? 태주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 통장을 지은이 교육비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 뜻을 제가 이어받고 싶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정체는 비밀로 해주세요. 지은이한테도요. 그냥 아내의 옛 친구 정도로만 알려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한참을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서아 씨가 당신을 보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태주는 처음으로 7년 만에 희망 같은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남긴 이 길을 따라가면 어쩌면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태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태주의 생활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배달 일을 마치면 공덕동으로 향했어요. 지은이의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요. 처음에는 할머니도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주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은이는 태주를 완전히 좋아하게 됐어요.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하며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태주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태주는 지은이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는 천재였어요. 태주가 한번 설명하면 바로 이해했고 응용 문제도 척척 풀어냈죠. 지은아, 넌 정말 똑똑하구나. 태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대요. 내가 똑똑하다고. 엄마는 간호사였는데 저도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이 엄마도 간호사였다니요. 자신의 아내 서아도 사회복지사였지만 원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어요. 태주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이었어요. 암이었죠. 지은이가 5살 때였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부족했죠. 그때 서아 씨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서아 씨가 병원비를 대신 내줬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었는지 몰라요. 수천만 원은 됐을 거예요. 덕분에 우리 딸이 몇 달이라도 더 살 수 있었어요.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큰 돈을 썼다니요.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혹시 그 5억 원 통장에서 빠져나간 건가요? 태주는 급히 통장을 꺼내 확인했어요. 6년 전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또 2천만 원. 맞았어요. 아내는 지은이 엄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모은 돈을 썼던 거예요. 할머니, 그럼 서아가 지은이 엄마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태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죠. 우연이었어요.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 온 게 8년 전이었거든요. 바로 옆집에 서아 씨가 살고 있었어요.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 우리 딸이 몸이 안 좋아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갔어요. 서아 씨가 그걸 보고 도와줬죠.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자신과 결혼하기 직전이었겠네요. 아내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이 할머니 가족을 돌봤던 거예요. 태주 몰래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아 씨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딸이 죽고 나서도 지은이를 계속 챙겨줬어요.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요. 하지만 절대 동정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죠. 지은이가 숙제를 하다 말고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요. 서아 아줌마가 저한테 수학 가르쳐 준 거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태주가 지은이를 보며 물었어요. 그래, 서아 아줌마가 뭐라고 했는데? 지은이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넌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면 되라고 했어요. 태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는 정말 이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준비해 둔 거였죠. 지은이가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요. 태주는 결심을 더 굳건히 했습니다. 반드시 아내의 뜻을 이어받아야겠다고요. 다음 날 태주는 오랜만에 은행에 갔습니다. 자신의 낡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7년간 배달 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죠. 태주는 이 돈을 지은이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직접 주면 할머니가 받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태주는 지은이가 다니는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였어요. 태주는 학교 앞 문구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지은이라는 학생 아세요? 5학년이요.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죠. 그 애 참 착하더라고요. 근데 왜요? 태주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익명으로요. 장학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봉투 안에는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태주가 손을 저었습니다. 부탁드려요. 꼭 익명으로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돈은 지은이 학원비나 교재비로만 쓰라고 해주세요.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세요? 왜 이런 걸? 태주는 대답하지 않고 문구점을 나왔어요. 일주일 후
지은이가 태주를 보자마자 신나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태주가 일부러 놀란 척했죠. 정말? 얼마나? 지은이가 손가락을 펼쳐 보였어요. 1,000만 원이요. 할머니가 엄청 놀라셨어요. 누가 준 건지 모르겠대요. 할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학교에서도 누가 기부한 건지 모른대요. 태주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자신의 정체는 들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주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태주야, 나 민준이야. 우리 만나야 할 것 같다. 민준. 태주는 그 이름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은 태주의 고등학교 절친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회사의 이사였죠. 태주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주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너 찾느라 7년 동안 얼마나. 태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서아, 누나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데? 민준이 대답했죠. 전화로는 어려워. 내일 만나자. 장소는 내가 정할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 아내에 대해 뭘 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태주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도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태주는 민준이 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강남이었습니다. 태주는 7년 전 이곳을 떠난 이후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창가 자리에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빼입은 민준은 여전히 잘생겼고 성공한 사람의 아우라가 났습니다. 오랜만이다, 태주야. 민준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태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이 태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수염도 기르고. 태주가 쓴웃음을 지었죠. 살기 바빠서 그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내가 배달일하는 것도 알아. 태주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 민준이 대답했어요. 나 너 찾고 있었어. 7년 동안. 회장님이, 내 아버지께서 계속 찾으시더라. 태주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부른 거야? 난 아버지랑 상관없어. 민준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서아 누나 얘기야. 태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거 서아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맡긴 거야. 만약 내가 죽으면 7년 후에 태주한테 전해줘라고 하시면서. 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7년 후를 예측했다고요?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가 해졌어요. 아내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아내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태주에게, 당신이 이 노트를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죠. 미안해요. 당신 곁을 너무 일찍 떠나서요.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아내의 글씨였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나 밖에 나가 있을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태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를 계속 읽어 내려갔죠. 당신은 아마 내가 왜 이런 준비를 했는지 궁금할 거예요.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강태주, 강일성 회장의 외동아들. 국내 3대 재벌 그룹의 후계자. 태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는 계속 썼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당신 지갑에서 떨어진 명함을 봤죠. 부회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재벌이라니. 하지만 당신이 그걸 숨긴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진짜 사랑을 원했던 거잖아요. 태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맞았어요. 자신은 평생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만 봐왔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아내를 만났을 때 모든 걸 숨겼던 거예요. 아내는 계속 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당신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었는데 당신 돈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주는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모두 저축했다던 것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내는 재벌의 돈으로 선행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번역 일도 하고 과외도 했죠. 당신이 주는 생활비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준에게 부탁했어요. 주식 투자를 도와달라고요. 내가 모은 돈을 조금씩 투자해서 불렸어요. 5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한 결과 5억 원을 만들 수 있었죠. 이 돈은 온전히 내 힘으로 만든 거예요. 태주는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이 노트를 갖고 있었던 거군요. 아내의 글은 계속됐습니다. 이 돈으로 나는 순애 할머니 가족을 돕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8년 전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내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당신은 너무 바빴고 나는 외로웠어요. 할머니와 딸 미선 씨, 그리고 어린 지은이가 내 가족 같았어요. 미선 씨가 암에 걸렸을 때 나는 병원비를 도와줬어요. 하지만 결국 미선 씨는 세상을 떠났죠. 그때 다짐했어요. 적어도 지은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태주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외로웠던 거예요. 자신은 회사 일에만 매달려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거죠. 아내는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태주,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은이를 부탁해요. 이 아이가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걸까요? 아니면 만약을 대비한 걸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주, 나는 당신이 내 죽음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할 것 같아요. 당신의 성격을 아니까요.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으면 태주가 무너질 것까지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7년 후에 이 노트를 읽게 한 이유는 그때쯤이면 당신이 조금은 회복돼 있을 것 같아서예요. 부디 지은이를 도와주세요. 그 아이를 통해 당신도 치유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태주. 영원히. 노트가 끝났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민준이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 읽었어?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아, 누나가 나한테 부탁했어.
7년 후 내가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이 노트를 전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은이를 도울 수 있게 돕달라고. 태주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넌 알고 있었구나. 내가 배달일하는 것도 지은이한테 수학 가르치는 것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미안해. 몰래 지켜봤어. 서아 누나가 부탁했거든.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하면 도와주라고.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나보다 앞서 생각하고 있었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태주야, 이제 돌아와. 회사로. 회장님도 널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서아 누나는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랐어. 지은이를 도우면서 내 자신도 살아가길 원하셨어.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한때 자신의 세계였던 곳이죠. 민준아. 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회사는 아직 못 가겠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이미 준비됐어. 지은이를 도우려고 익명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잖아. 그게 바로 회장이 해야 할 일이야. 사람을 돕는 거. 태주는 민준의 말에 뭔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회장님이 많이 편찮으셔. 병원에 입원해 계셔. 널 보고 싶어 하셔. 태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요? 무슨 병인데? 민준이 무겁게 대답했죠. 췌장암이야. 말기래.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년간 연락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거라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 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감았어요. 매일 내 이름을 부르셔. 태주야,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고. 서아를 인정했어야 했다고.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셨던 거예요. 민준이 태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주야, 이제 그만 용서해. 아버지도, 그리고 너 자신도. 서아 누나가 원하는 것도 그거야.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거. 태주는 한참을 울었어요. 7년간 쌓였던 죄책감, 분노, 슬픔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태주의 곁에 있어줬죠. 한참 후 태주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아버지를 뵈러 가볼게. 그리고 회사 일도 생각해 볼게.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 서아 누나도 기뻐하실 거야.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이 회사로 돌아가더라도 지은이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태주.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가세요. 태주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아내가 남긴 사랑에 대한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양복을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처박아뒀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먼지를 털고 입어보니 조금 헐렁했습니다. 7년간 제대로 먹지 못해 살이 빠진 탓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수염을 깎고 머리를 정돈하니 예전의 강태주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니 완전 딴 사람 같은데?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주도 어색하게 웃었죠. 그러게. 나도 어색해. 두 사람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특실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문을 노크했어요. 회장님, 태주 왔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태주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70kg는 넘었을 아버지가 이제는 50kg도 안 돼 보였어요. 뺨은 푹 꺼지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아버지.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태주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주야. 정말 내가 왔구나. 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태주는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한때 그렇게 강했던 아버지의 손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태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7년이나 소식을 끊고.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서아를, 내 아내를 인정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틀에 박혀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7년간 쌓였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도 힘드셨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너를 찾았다. 민준이한테 부탁해서 계속 찾게 했어. 하지만 내가 나타나지 않더구나. 그럴 만도 했지. 내가 너한테 너무 잔인했으니까. 아버지가 기침을 했어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습니다. 태주가 휴지로 아버지의 입을 닦아줬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태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주야, 회사 맡아줄 수 있겠니?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래. 태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태주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7년간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는데 갑자기 재벌 그룹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넌 할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서아가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내가 지은이라는 아이를 돕는다며? 민준한테 들었어. 태주가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다 보고했지. 내가 익명으로 기부하고 그 아이 수학 가르치고. 그게 바로 진짜 리더가 하는 일이야. 사람을 돕는 거. 태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도 변했던 거예요. 돈과 권력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유언장을 새로 썼어. 회사 지분 중 30%를 재단으로 만들 거야. 이름은 윤서아 재단. 내 아내 이름으로.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든다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서아를 몰라봤어. 그 착한 아이를 말이야. 나중에 알았지. 서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민준이한테 들었어. 서아가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살았다는 거.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말이야. 그게 진짜 귀한 거더라고. 아버지가 태주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죄하고 싶어. 서아한테, 그리고 너한테. 태주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변한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내가 고맙지. 7년 만에 돌아와줘서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태주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7년간의 오해와 미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1시간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후 태주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태주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더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회장님 병 진단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 매일 후회하시더라. 내 아내분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태주와 민주는 병원 로비로 내려갔어요. 커피를 한 잔씩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회사 일도 배워야 하고 재단 설립도 준비해야 하고.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민준이 물었어요. 태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는 아직 내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아. 그 아이가 부담 느낄까봐. 그냥 계속 수학 선생님으로만 남고 싶어. 민준이 이해한다는 듯 웃었어요. 알겠어. 그럼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자. 그런데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내가 회사 부회장으로 복귀하면 뉴스에 나올 테니까. 태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 민준이 태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지은이는 똑똑한 아이잖아. 이해할 거야. 태주는 그러길 바랐습니다. 지은이가 자신을 여전히 좋아해 주기려. 그날 저녁 태주는 다시 공덕동으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저씨, 오늘은 왜 이렇게 멋있어요? 태주의 양복 차림을 보고 지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태주가 웃으며 대답했죠. 응,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정장 입었어. 지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저씨 배달 안 해요?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다른 일을 좀 하게 됐어. 하지만 걱정 마. 지은이 수학은 계속 가르쳐 줄 거야.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아저씨가 안 오면 수학 너무 어려워요. 할머니도 옆에서 웃으셨습니다. 다른 일을 하신다니 축하드려요. 좋은 일이시겠죠?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참 좋네요. 서아 씨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태주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맞아요. 아내가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지은이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낡은 월세방이 아니라 민준이 준비해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었죠. 태주는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세상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태주야,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 오면 돼. 임원들한테 인사시킬 거야. 태주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태주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아내가 원했던 그 삶이요. 잠들기 전 태주는 아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이제 나도 살아볼게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 태주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침대 옆 테이블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임원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재단 설립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변함없이 공덕동으로 가서 지은이에게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지만
태주가 회사를 잘 이끄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민준이 태주를 찾아왔습니다. 태주야, 다음 주에 전국 수학 경시 대회가 있는데 지은이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간대. 태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지은이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 애 정말 천재 맞더라. 학교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대. 내가 가르친 지 3개월 만에 전교 1등하고 전국 대회까지 나가게 됐으니까. 태주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은이의 재능을 알아봤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거예요. 대회가 어디서 열려? 민준이 대답했어요. 강남 코엑스. 그런데 말이야.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시상자가 회장님이실 거야. 내 아버지. 태주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후원하는 대회거든. 매년 회장님이 직접 시상하셔. 올해도 그러실 거야.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꼭 하고 싶어 하셔. 태주는 걱정이 됐어요. 만약 지은이가 상을 받게 되면 아버지와 마주치게 될 텐데요. 그럼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는 거 아닐까요? 민준아, 어떡하지? 지은이가 내 정체를 알게 되면. 민준이 태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알아야 할 거잖아. 그리고 지은이는 이해할 거야. 내가 진심으로 도왔다는 거. 태주는 불안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대회는 일주일 후였으니까요. 대회 당일 태주는 양복을 입고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VIP석에 앉았어요. 무대 위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관중석에서 지은이를 찾았어요. 5학년 참가자들 사이에서 작은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1차 필기시험, 2차 구술시험, 그리고 최종 문제 풀이까지 이어졌어요. 지은이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태주는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어요.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 문제였죠. 많은 학생들이 포기했지만 지은이는 끝까지 풀어냈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번 전국 초등 수학 경시대회 대상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5학년 박지은 학생입니다.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이가 해냈어요. 지은이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몸으로 큰 무대를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태주의 아버지였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지은이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건넸어요. 축하한다. 정말 대단하구나. 지은이가 트로피를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지은이에게 건넸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먼저 하늘에 계신 엄마 그리고 저를 키워주시는 할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신 강태주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못 왔을 거예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주라는 이름이 울려 퍼진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강태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예요. 배달 일 하시는데 저한테 매일 수학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관중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VIP석에 앉아있는 태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혹시 그 강태주 아저씨가 여기 계신가요? 태주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주에게 집중됐어요. 지은이가 태주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저씨, 여기 왜 와 있어요? 태주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강태주? 아니, 강그룹 후계자 아닌가? 배달 일을 한다고? 태주가 무대에 올라 지은이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태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입니다. 강일성 그룹의 부회장 강태주.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주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가 부회장님이에요? 태주가 무릎을 꿇고 지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너한테 숨긴 거.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내가 부담 느낄까봐 말 못했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그 장학금도 아저씨가 준 거예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한참을 태주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태주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 회장님. 태주도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난 그냥 태주 아저씨야. 항상 그렇게 불러줘.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그룹은 다음 달부터 윤서아 재단을 설립합니다. 제 며느리이자 태주의 아내였던 분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지은이 같은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장내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어요. 태주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태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태주는 지은이,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모든 걸 알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태주에게 절을 하셨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태주가 할머니를 일으켰어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아내의 뜻을 이어받은 것 뿐이에요. 서아가 할머니를 정말 가족처럼 아꼈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가 태주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앞으로도 계속 수학 가르쳐 주실 거죠? 태주가 웃으며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대학 갈 때까지 계속 가르쳐 줄 거야.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약속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 태주야. 내가 그 아이를 돕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뿌듯하더라. 태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재단 만들어주셔서요.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서아도 기뻐할 거야. 태주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재단 설립식까지만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때까지는 꼭 버틸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날 윤서아 재단 설립식이 열렸어요. 강남의 한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기업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들인 가난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요. 태주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모습이 당당했어요. 더 이상 7년 전에 무너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윤서아, 재단은 제 아내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아내는 생전에 자신의 힘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아 이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주는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앞줄에는 지은이와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고 할머니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두 분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계속 말했어요. 이 재단은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것이 제 아내가 원했던 일이니까요. 그때 연문이 열리며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태주의 아버지였어요. 많이 수척해졌지만 오늘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죠. 민준이 휠체어를 밀고 무대 옆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태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이 자리에 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태주가 말했어요. 제 아버지이자 강일성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이 재단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분이죠.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리셉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주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죠. 그때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태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축하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태주가 무릎을 꿇고 지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이 재단을 만들 수 있었어. 할머니가 태주에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서아 씨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죠. 아니에요. 다 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태주야, 회장님이 좀 피곤해 하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 태주는 급히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태주야, 정말 잘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태주와 민주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실에 누우신 아버지는 한결 편안한 표이였어요. 태주야, 나 이제 정말 갈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태주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 이제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회사도 재단도 다 잘 될 거야. 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했어요. 태주야, 서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그 착한 아이를 몰라봤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해줘. 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태주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꼭 전해드릴게요. 그날 밤 아버지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태주와 민준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태주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리고 서아를 만나시면 제 말 좀 전해주세요. 나 이제 잘 살고 있다고, 고맙다고요. 태주는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기업인들, 정치인들, 직원들, 그리고 놀랍게도 윤서아 재단의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도요. 지은이와 할머니도 왔습니다. 지은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저씨, 힘내세요. 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실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회사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어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태주는 취임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아내와 아버지가 원했던 그런 회사를요. 임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밤 태주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한때 자신의 것이었다가 7년간 버렸던 것들이었죠.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태주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아내가 원했던 그 일들을요. 민준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태주야, 괜찮아?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평화롭게 가셨으니까. 민준이 태주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말씀 알아? 태주가 서아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셨어. 서아, 누나가 너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태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아내의 위대함을 알아봐 주셨던 거예요. 민준아, 고마워. 7년 동안 나 찾아다니느라 고생했지? 민준이 웃었어요. 당연한 거 했지. 우린 친구잖아. 그리고 서아, 누나가 부탁하셨는걸.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재단 일에 더 집중할 거야. 회사 일은 너한테 많이 맡길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서아, 누나가 원하는 거니까.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지은이와 할머니가 살고 있겠죠. 내일 또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처음으로 회장 전용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준이 준비해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너무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거든요. 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구나. 회장으로서의 삶,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삶, 그리고 지은이의 선생님으로서의 삶이요. 태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어느 일요일 아침, 태주는 고급 세단을 직접 몰고 공덕동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지은이와 할머니를 만날 때만큼은 그냥 태주 아저씨로 남고 싶었거든요. 503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왔어요. 아저씨,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지은이는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지은이는 키도 훌쩍 컸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어요. 깨끗한 교복을 입은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할머니도 나오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죠? 윤서아 재단에서 할머니께 생활지원금을 드리고 있었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됐거든요. 회장님, 오늘 같이 가시는 거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서아 기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태주는 7년간 가지 못했던 납골 땅을 이제는 매달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했어요. 아내의 팔주기이자 윤서아 재단 1주년 기념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지은이와 할머니가, 운전석에 태주가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지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전교 1등 했어요. 태주가 백미러로 지은이를 보며 웃었어요. 역시 우리 지은이, 자랑스럽다. 할머니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셨죠. 차 안에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재단에서 이번에 몇 명 더 뽑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태주가 대답했어요. 응. 이번에 2기 장학생 100명을 더 선발할 거야. 그럼 총 200명이 되는 거지. 지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진짜 대단해요. 저처럼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도움받겠네요. 태주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재벌 그룹 회장이 되고 재단을 운영하고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돕고 이 모든 게 아내가 남긴 작은 씨앗에서 시작됐죠. 5억 원이라는 통장, 지은이라는 아이, 그리고 7년을 기다린 한 권의 노트. 그것들이 태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세 사람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복도를 걸어 305호 앞에 섰어요. 아내의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요. 태주는 가방에서 하얀 장미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조심스럽게 꽃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왔어. 지은이랑 할머니랑 함께. 지은이도 작은 카드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손수 만든 감사 카드였어요. 서아, 아줌마, 저 덕분에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셨어요. 서아 씨, 고마워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 서아 씨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밖에서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어. 1년 만에 100명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어. 모두 지은이처럼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이야. 내가 원했던 거 맞지? 태주는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더 환해 보였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가 돌아보니 민준이 서 있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늦어서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민준이 다가와 아내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서아 누나, 오랜만이에요. 태주 녀석 잘하고 있죠? 누나 덕분에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지은이가 민준을 보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민준이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 시험 잘 봤다며? 역시 똑똑하네. 네 사람은 함께 아내 앞에 섰어요.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아내의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었죠. 태주가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